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는 매주 이 자리에서 우리 주변 어딘가에 실제로 있었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년을 남편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남편 대학 등록금도 내가 벌었고 병원 개업 자금도 내 친정 땅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건물관리 세입자 민원대출 이자까지 모두 내 손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하나 줄게. 대신 이혼해줘. 그 말이 이상해서 등기소에 가봤더니 4명의 건물에 15억짜리 빚이 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한 적도 없는 서명으로. 그리고 남편의 비밀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 한 줄. 그 여자는 바보라 몰라.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하게 소비되고 있는 어딘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여행은 더 따뜻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58세 박선영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35년의 밥상.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자리에는 남편 이재현이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나간 된장국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국물 위로 하얀 김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일이었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이재현은 넥타이를 매면서 식탁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됐어. 나 바빠. 그래도 조금은. 이재현이 재킷을 집어들며 선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시끄러워. 의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선영은 이재현이 손도 대지 않은 국그릇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국물을 쏟아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등에 식은 국물이 조금 튀었지만 닦지 않고 그냥 이어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재현의 검은 차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차였습니다. 뒷유리 너머 운전석 뒤에 주황색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선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재영과 결혼한 것은 선영이 19살이던 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였죠. 그때 선영의 손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자격증도 경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만큼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이재현이 의대를 다니는 동안 선영은 식당 2곳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을 열겠다고 했을 때는 친정 부모님이 평생 아껴온 땅을 팔았습니다. 그 돈이 병원 개업 자금이 되었습니다. 병원이 자리를 잡고 나서도 선영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세입자 관리 대출 이자 납부, 임대계약 갱신, 세입자 민원 처리. 이재현이 한 번도 직접 나선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3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선영은 코트를 걸치고 은행에 가려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 지금 뭐해? 은행 가려고. 선영이 코트 단추를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왜? 건물 이자 확인하려고. 당신이 그런 걸 알아? 선영이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내가 관리하잖아.
이재현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가서 뭘 알아듣는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현관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8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자리 잡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들어온 말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단어가 어딘가에 오래 걸렸습니다. 선영은 그래도 코트를 벗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20주년이 되던 날, 이재현이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선영이 기대하며 열어보니 머그컵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단체 여행에서 맞춘 기념품이었죠. 컵 옆면에는 병원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선영은 웃으며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었습니다. 이재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이 조용히 옷을 갈아입으려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직 안 잤어? 선영이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이재현이 셔츠 단추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새벽까지?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이재현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선영의 코끝에 낯선 냄새가 걸렸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 느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재현은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친구 김명희와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선영이 레스토랑 유리문 앞에 서는 순간 안쪽에서 이재현을 봤습니다. 이재현이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에 긴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긴 여성이었습니다. 이재현이 그 여성의 입가를 냅킨으로 직접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선영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명품 가방 사고 싶어. 여성의 목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재현이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줄게. 내 여자잖아.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그때 이재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내는 머리가 나빠서 몰라. 선영은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뒤돌아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선영아, 왜 여기 있어? 김명희가 막 도착해 선영의 어깨를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명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선영의 팔을 잡아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자리에 앉혀놓고 물을 시켰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테이블 위 물컵만 바라봤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명희가 낮게 물었습니다. 선영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배가 이상하게 고프네. 명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재현이 귀가하자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이재현이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 있어? 이재현이 멈칫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이재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답해. 이재현이 코트를 소파 등받이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나?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이 선영의 눈길을 외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이혼하자. 선영의 눈이 이재현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대신 건물 하나 줄게. 그걸로 정리하자. 선영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건물. 어차피 부부 재산이잖아. 이재현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진 채였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 이재현이 그 말을 꺼낼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요. 선영은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챕터 2 건물 등기부등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뜨고도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이재현은 이미 안방을 나간 뒤였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이재현이 꺼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건물 하나 줄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슬프거나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재현이 출근하고 나서 선영은 거실 창가 의자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건물 관련 서류들을 보관해둔 파일에서 꺼낸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갱신일, 이자, 납부일, 세입자 연락처. 30년 넘게 자신의 손으로 관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현이 그걸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재현이 스스로 내놓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산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죠. 선영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선영은 구청 민원실 등기 발급 창구 앞에 서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로 가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맨 위 소유자란에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로 눈을 내렸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5억 원. 권리자 대성대부. 선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5억. 선영은 서류를 손에 든 채 민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선영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 선영은 그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써준 기억도 없었습니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성대부는 건물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간판이 작고 낡은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선영은 계단을 올라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선영이 등기부등본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명의 건물에 여기서 대출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 대출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파일을 들고 돌아온 직원이 서류 한 장을 펼쳐 선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선영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도 자신의 것과 흡사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이 직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 제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에요. 직원이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계약이에요. 돈은 누가 받아갔나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오셔서 수령하셨어요. 선영은 카운터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선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왔다는 것, 자신의 서명을 도용했다는 것, 그리고 15억을 가져갔다는 것. 선영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서류를 가방에 넣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선영은 길가 화단턱에 걸터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선영을 힐끗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35년. 그 세월이 한꺼번에 다른 모양으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연의 대학 등록금, 병원 개업 자금, 건물 관리, 세입자 민원. 자신이 지켜온 것들이 모두 이재연의 것이었고, 이재연은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그 빚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5시였습니다. 선영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김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희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선영아. 어제 그냥 헤어져서 걱정했어. 선영이 낮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희야. 오늘 등기소 다녀왔어. 왜? 건물에 15억짜리 근저당이 잡혀 있었어. 내 서명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한 거야.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대부업체에 가서 확인했어. 재현이가 직접 와서 돈 받아갔대. 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영아, 그건 명의도용이야.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당장 변호사 만나야 해.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알긴 뭘 알아. 지금 상태로 이혼 서류 썼다가는 그 빚 전부 내 거 돼. 오늘 당장 전문가한테 가야 한다고. 명희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이따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서재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이재연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으로 공간을 살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진료 관련 서류, 명함, 메모지. 평소에 봐온 것들이었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 캐비닛을 당겨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선영이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뒤쪽을 손으로 훑자 테이프로 붙여놓은 작은 봉투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봉투 안에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안쪽에 검정 파일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박스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여러 권 꽂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병원 수입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2가지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금액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영수증 묶음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한 내역이었습니다. 선영이 아는 날 중 이재연이 병원에 없었던 날 날짜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제약회사 이름과 현금 금액이 날짜별로 적힌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기록이었습니다. 파일 사이에서 낡은 명함 지갑이 나왔습니다. 선영이 열자 안에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재연의 휴대폰과는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화면을 눌렀습니다. 잠금이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최지수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선영은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 싶어. 오늘 저녁 어때? 다음 달에 제주도 가자.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마누라 명의로 15억 빌렸어. 이혼하면 걔만 빚 떠안는 거지. 선영의 눈이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바보라 몰라.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비밀폰 화면을 한 장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안의 서류도 펼쳐서 찍었습니다. 장부도 영수증 묶음도 현금 내역서도 모두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찍고 나서 선영은 모든 것을 정확히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캐비닛을 잠그고 열쇠를 테이프로 다시 붙였습니다. 서재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여자는 바보라 몰라. 선영은 빈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컵 테두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그 문장을 35년 동안 믿었습니다. 이재연이 말할 때마다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으로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게 만든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챕터 3 결심이 시작되는 자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재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선영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연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알아봤어? 선영이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야. 이재연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빨리 해. 나도 더 끌고 싶지 않아. 선영은 맞은편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이재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젯밤 자신이 서재에 들어간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얼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선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재연이 밥을 먹는 동안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재연이 나가고 나서 선영은 바로 코트를 입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김명희가 소개해준 법률사무소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2층 건물 안쪽에 있었고 간판은 작고 수수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가 느리고 또렷했습니다. 선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자 박정훈이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선영은 어젯밤 찍어둔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장부 사진, 영수증 묶음, 현금 내역서, 비밀폰 문자 화면. 박정훈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한참 뒤에 박정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선영이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빌린 건 형사사건입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부랑 영수증 내역은 세금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자료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요?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놔야 해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넣습니다. 박정훈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오신 분은 제가 일하면서 처음입니다. 선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15억 채무는 선생님께 귀속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계약이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가 가능합니다. 선영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사무소를 나온 선영은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이재현이 출근을 위해 현관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복도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고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재현 선생님이시죠? 저희 서명 도용 관련 건으로 임의동행 요청 드리러 왔습니다. 이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동행하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이재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영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재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재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이 수사관들과 함께 현관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그 문을 열고 닫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재현의 병원 앞에 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병원 서버실 문이 열리고 장비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현의 병원 계좌 전체에 대한 조회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 선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재현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핏기가 없었고 눈 아래가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이재현이 소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뭔지 알아? 선영이 이재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해주세요. 이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 부부 사이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선영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내 서명 도용해서 15억 빌린 거 잘못 아니에요? 이재현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바보라고 했죠. 머리가 나빠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재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 말 없으시면 방에 들어가세요. 선영이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현은 거실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와서 이야기하자. 엄마 목소리 왜 그래요? 괜찮아. 와줄 수 있어? 지금 갈게요. 준혁은 그날 오후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기숙사에서 집까지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서자마자 선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들어와.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재현은 없었습니다. 선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진, 대부업체 확인서, 비밀폰 문자 화면. 한 장씩 준혁 앞에 놓았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사진을 넘겼습니다.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에 15억 근저당이 잡혀 있었어. 아빠가 엄마 서명 도용해서 빌린 거야. 그리고 다른 여자가 있어.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준혁이 사진에서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보낸 문자도 있어. 이혼하면 엄마한테 빚 떠넘기려 했다고. 준혁이 마지막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비밀폰 문자 화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보라 몰라.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메인 듯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며칠 됐어. 며칠 동안 혼자. 선영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테이블 위 사진들을 손바닥으로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영이 준혁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준혁이 눈을 뜨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괜찮은 게 더 무서워요. 선영이 준혁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이재연이 귀가했습니다. 거실에서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일어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재연이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왜 왔어? 학교는? 이게 사실이에요. 준혁이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비밀폰 문자 사진이었습니다. 이재연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일이야. 내가 알 바 아니야. 준혁이 휴대폰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재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이재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없어졌네요. 준혁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이재연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준혁이 떠나간 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수돗물 아래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챕터 4 처음 쓰는 문장.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재연은 일찍 나갔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준혁이 두고 간 머플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준혁이 급히 나가면서 소파에 흘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의 가지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머플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준혁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준혁이 처음으로 혼자 학교에 간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가방을 메고 엄마 나 다녀올게요라고 했을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젯밤 엄마가 괜찮은 게 더 무서워요라고 했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선영은 닦지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햇빛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자 선영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고 입술색이 옅었습니다. 35년 전 결혼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 어디서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선영은 거울 앞에서 그 질문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코트를 입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박정훈 변호사 사무소에서 선영은 민사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소송 방향을 정리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박정훈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15억 채무는 선생님께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무효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선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박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도 사실과 명의도용 자료가 있으니 위자료도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영이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재판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상대방이 버티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사도 진행 중이고 세무 고발도 접수된 상태라 상대방이 오래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정훈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제가 온전히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나요? 박정훈이 잠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게 이 소송의 목적입니다. 선영이 가방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선영이 건물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선영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이시죠? 선영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 최영선이에요. 이재현 선생님 병원에서 일했었어요. 1년 전에 그만뒀고요. 선영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긴장해 있었고 오래 망설이다 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옆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최영선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3년을 일했어요. 그만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영이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최영선이 봉투를 선영 앞에 밀며 말했습니다. 이재현 선생님이 제약회사랑 거래를 했어요. 환자분들한테는 알리지 않고요. 제가 그 현장을 봤고 사진이랑 메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두면서 들고 나왔어요. 선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여러 장과 손으로 쓴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이 최영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최영선이 테이블 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그 병원에서 3년을 버렸어요. 그 사람한테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움직이신다는 소문이 돌길래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선영이 한참 최영선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최영선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선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년을 버렸다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자신은 35년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재현은 병원 조사를 마치고 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이재현은 최지수가 살던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짐 다 빼고 나가셨어요. 연락처도 안 남기셨고요. 이재현이 오피스텔 입구에 서서 엘리베이터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자신이 찍어둔 사진들과 최영선에게 받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비밀폰 문자 사진, 이중장부, 영수증 묶음, 현금 내역서, 최영선의 사진과 메모. 식탁 위에 가득 찼습니다. 선영은 한 장씩 바라봤습니다. 이재현이 자신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무식하다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선영의 손에 있었습니다. 선영이 서랍을 찾아냈고 열쇠를 찾아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영선이 찾아온 것도 선영이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를 하면서도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선영은 서류들을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기록이 멈춘 날짜가 15년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빈 페이지가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이름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재현이 귀가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에서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영이 없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재현이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피스텔 복도의 텅 빈 느낌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지수가 떠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현은 그제야 자신이 세워온 것들이 어디에 기대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챕터 5의 이름으로 된 서류. 고소장이 접수된 지 3주가 지난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재현의 병원 앞에 차 2대가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던 환자들이 복도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조사관들이 병원 서버와 장부 일체를 봉인 처리했습니다. 이재현은 진료실 안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가운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에 병원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선영은 그날 오전 혼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선영의 손을 거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외벽이었습니다. 1층 세입자가 내건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허름하고 낡았지만 선영이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건물 외벽을 손바닥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감촉이 손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감각이 그 순간 처음으로 손끝에서 올라왔습니다. 사흘 뒤 오후였습니다. 박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선영이 전화를 귀에 붙인 채 창가에 섰습니다. 15억 채무는 선생님께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무효 처리됐어요. 선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박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재현 씨 측에서 항고할 수 있지만 현재 수사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이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5억. 그 숫자가 자신의 것이 될 뻔했습니다. 이재현이 설계한 대로였다면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 빚은 모두 선영의 몫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땅을 팔아 만든 병원이었고 30년을 관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빌린 돈이 다른 여자의 가방과 여행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은 2달 뒤였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작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선영과 이재현이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았습니다. 이재현은 처음에 버텼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자고 했고 위자료에 이의를 달았습니다. 박정훈이 증거자료 목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이재현 측 변호사가 이재현에게 귀를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재현이 테이블 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밀폰 문자 사진, 이중장부, 최영선이 건넨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수사와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현이 펜을 들었습니다. 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결과는 박정훈이 설명해 줬습니다. 선생님 명의 건물은 온전히 선생님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60%를 분할받으시고 위자료도 법원이 인정하는 최고 범위로 확정됐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맨 위에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이재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자 김명희가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을 보더니 명희가 성큼 다가와 2 팔로 안았습니다. 선영이 명희의 어깨에 잠깐 기댔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몸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밥 먹자. 내가 살게. 명희가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상황에 밥 타령이야. 배고파. 2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기숙사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멸치볶음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상이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집에서 밥 먹는 게 이렇게 편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선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그릇에 고기를 더 얹어줬습니다. 준혁이 그것을 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진짜로. 선영이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밥맛이 좋아.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2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수저 소리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조용하게 좋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선영은 건물 1층 공실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창틀과 낡은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안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을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계약서를 썼고 분쟁이 생기면 중간에서 처리했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 수리업자 연락, 임대료 조율. 이재현은 한 번도 나선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자신의 이름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임대 관련 자문을 해주는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재현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의사면허 정지 처분 통보서였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탈세 혐의였습니다. 이재현이 봉투를 손에 든 채 진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이재현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가위가 있었습니다.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간판 아래로 환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현의 병원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일기장을 폈습니다. 지난번 쓴 문장 아래 빈 줄이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35년이 낭비가 아니었다. 그 시간이 나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것이다. 문장을 쓰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자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잠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대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챕터 6 엄마,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건물 1층 공실에 들어와 창틀을 닫고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벽구석에 먼지를 쓸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들어올 자리를 눈으로 재봤습니다. 개업까지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걸레를 빨러 세면대 앞에 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선영이 걸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야?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니. 어디가? 머리가 자꾸 아프고 눈이 흐릿해요. 오늘 수업 중에 칠판 글씨가 2개로 보였어요. 선영이 세면대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제부터? 좀 됐어요. 좀이 얼마야?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몇 달. 몇 달을 왜 지금? 엄마한테 말하기 싫었어요. 요즘 엄마 힘든 거 아니까.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가장자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이 걸레도 짚지 않고 열쇠를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있어. 엄마 간다. 전화를 끊고 바로 나왔습니다. 코트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자 준혁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선영이 준혁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밥은 먹고 있었어. 준혁이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잠은?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잔 거야. 좀 못 잤어요. 선영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대학병원 신경과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검사를 받는 동안 선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를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준혁이 그 말을 꺼냈을 때 선영의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혁이 혼자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요.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1시간이 넘어서 준혁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사가 선영을 불러 설명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고 수면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신경계 이상 소견이 있고 뇌혈관 쪽에 약한 경련 징후가 보여요.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모든 걸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최소 석 달은 완전히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학교는요? 휴학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속 공부하시면 악화됩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2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기댔죠. 내가 강한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영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한 척은 왜 해? 엄마가 힘들잖아요. 나까지 힘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엄마 힘들게 하는 거야.
준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엄마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아. 근데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하면 엄마는 그냥 모르는 거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앞으로 아프면 아프다고 해. 힘들면 힘들다고 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혁이 휴학 절차를 밟는 동안 선영은 개업 준비를 멈췄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책상을 들여놓으려던 날짜를 지웠습니다. 준비해둔 안내 책자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혁이 짐을 들고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이 준혁의 방 이불을 새로 꺼내 깔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준혁이 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방 오래간만이다. 선영이 베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쉬어. 밥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준혁이 침대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긴. 어서 누워. 준혁이 눕자 선영이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준혁의 이마 위로 손을 한번 얹었다가 뗐습니다. 열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방문을 닫으며 나왔습니다. 요양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오전에 늦게 일어나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고 선영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어릴 때 아빠보다 엄마가 더 어려웠어요. 선영이 국을 뜨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왜? 항상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아서요. 화가 나도 안 내고 슬퍼도 안 울고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선영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무서웠어. 무섭다기보다 어렵다고 해야 하나.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뭘 원하는지도 몰랐어요. 선영이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말을 못했겠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참는 게 습관이 됐어. 그게 너한테도 그렇게 느껴졌구나. 준혁이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말 못하고 혼자 버텼잖아. 그게 엄마 때문이었으면 미안한 거야. 준혁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선영이 준혁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으며 말했습니다. 먹어. 많이 먹어야 낫는다. 다음 날 아침부터 두 사람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였습니다. 나무들이 서 있고 작은 벤치가 군데군데 놓인 길이었습니다. 준혁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선영이 앞을 보며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건물 1층에 작은 사무소 하나 차릴 거야. 무슨 사무소요? 내가 30년 넘게 건물 관리하면서 쌓은 것들 있잖아. 그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문해 주는 거야. 준혁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거 되게 잘하겠다. 선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준혁이 잠시 걷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할 거예요. 계속. 선영이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알아. 근데 다른 의사가 될 거예요. 아빠 같은 의사 말고. 선영이 준혁의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하게 겹쳤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재현은 면허 정지 이후 병원 문을 닫고 짐을 뺐습니다.
살던 아파트도 재산분할로 정리되면서 작은 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박스 몇 개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재현은 셋집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워온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병원, 건물, 차, 최지수.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영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재현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선영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방에서 불이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준혁과 함께 걸은 산책로, 아침에 지은 밥, 저녁에 나눈 말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찾아온 또 다른 일이었지만 오늘 하루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이 나아야 했습니다. 사무소 개업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두를 것이 없었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순서로 가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조용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챕터 7 나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것. 준혁이 본가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아침마다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준혁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아침이 선영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준혁이 정기 검진을 받고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선영이 복도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뭐래?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졌대요. 경련 소견이 없어졌다고. 선영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해도 된다고 했어요. 선영이 준혁의 팔을 한번 툭 쳤습니다. 그것 봐. 먹고 자면 낫는다고 했잖아. 준혁이 웃으며 선영의 옆에 섰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이 말했습니다. 복학 준비하려면 뭐 필요해? 준혁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교재 몇 권이랑 기숙사 신청 다시 해야 하고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교재는 같이 사러 가자. 준혁이 선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2달 동안 진짜 오랜만에 쉰 것 같아요. 선영이 앞을 보며 걸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되고 나서도 가끔은 쉬어야 해.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로 쉬어야 해.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는요? 나는 이제 쉴 줄 알아. 복학을 일주일 앞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침 먹고 해. 다 챙겨야 해서요. 선영이 의자를 당겨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박스에 책을 넣다가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준 이야기 있어요? 선영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엄마 어릴 때 이야기 같은 거, 결혼 전에 어땠는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선영이 잠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듣고 싶어? 준혁이 책을 내려놓고 선영 쪽으로 돌아앉았습니다. 들을게요. 선영이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잠깐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게 있었어. 준혁이 말없이 들었습니다. 글짓기를 잘한다고. 국어 선생님이 엄마 글을 학교 신문에 실어줬어. 그때 엄마 진짜 기뻤거든.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 글을 쓰는 일,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빨리 결혼하는 게 낫다고 했어.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준혁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를 만난 건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공부 잘하고 의대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아 보였어. 엄마가 부족한 걸 아빠가 채워줄 것 같았어.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채워줬어요. 선영이 잠깐 웃었습니다. 아니, 준혁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빠 잘못만은 아니야. 엄마도 엄마한테 뭐가 필요한지 몰랐어. 그냥 살았어. 시키는 대로 살고 맞춰서 살고. 그게 습관이 됐어. 준혁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가장 미안한 건 아빠 때문이 아니야. 준혁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강한 척했어. 아프지 않은 척하고 힘들지 않은 척했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약한 걸 말 못하게 된 거야. 그게 미안해.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다가 선영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응? 그 말이 나한테 제일 필요한 말이었어요. 선영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솥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밥 먹자. 준혁이 눈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복학을 하루 앞둔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짐을 다 챙겨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 9시 차 타야 해요. 그럼 8시에 밥 먹자.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되고 나면 엄마 정기적으로 검진 받게 해줄게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아들이 생기는 거네. 아들이 의사인 게 낫죠. 남편이 의사인 것보다. 선영이 준혁의 뒤통수를 가볍게 한번 쳤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이 8시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준혁이 나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무소 언제 열어요? 내가 올라가고 나서. 나 기다린 거예요. 선영이 국을 뜨며 말했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야. 내가 먼저고 사무소는 다음이야. 준혁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선영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준혁이 기숙사로 떠나고 나서 선영은 개업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계약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뒀던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책자를 펼쳐보니 임대차 계약 절차, 대출 이자 계산법, 세입자 분쟁 처리 방법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몸으로 익힌 것들이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쓴 것들이었습니다. 선영이 책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재현이 무식하다고 했던 사람이 만든 책자였습니다. 오후 늦게 박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재현 씨와의 마지막 서류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선영이 책상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다 끝났나요? 네. 이제 법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현 씨 명의로는 어떠한 청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 버텨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재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선영은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김명희가 화분을 들고 사무소 공실로 찾아왔습니다. 이거 개업 선물이야. 일찍 줬다고 뭐라 하지 마. 선영이 화분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꽃이야 이게? 국화야. 오래가는 꽃. 명희가 공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들어와 있었고 창틀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벽에 안내 책자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희가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응. 명희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선영아, 여기 보니까 진짜 너 아니면 못 쓸 내용들이 있다. 선영이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무료로 일한 거잖아. 이제 내 값 받아야지. 명희가 책자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야.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 이제 진짜 달라졌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뭔가를 참고 있는 사람 같았어. 항상. 근데 요즘은 그냥 있는 사람 같아. 선영이 화분의 국화잎을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 응. 그게 더 좋아. 선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난번에 쓴 두 문장 아래 빈 줄이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썼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였고 이제부터는 그냥 박선영으로 산다.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 기대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기분이 없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기분이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8 박선영으로 산다. 개업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다른 날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58세의 얼굴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선영은 코트를 입고 건물로 내려갔습니다. 1층 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책상과 의자가 보였습니다. 창가에 명희가 가져다 준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가방에서 작은 명패를 꺼냈습니다. 유리문 오른쪽에 붙였습니다. 박선영 임대자문. 손가락으로 글자 위를 한번 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붙인 것이었습니다. 선영이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김명희가 화분을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어제 준 거 하나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선영이 웃으며 화분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줬잖아. 개업날에 또 줘도 되는 거야. 명희가 사무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틀이 깨끗하고 책상 위에 안내 책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명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딱 너 같다, 이 공간. 선영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좋은 뜻이야. 당연하지. 명희가 책상 위 안내 책자를 들어 넘기다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나 솔직히 말해도 돼. 해봐. 처음에 내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나 걱정 많이 했어. 나이도 있고 혼자 어떻게 살려나 싶었거든. 선영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더 잘 살 것 같아.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선영이 커피잔을 명희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명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선영아. 응? 그 인간은 요즘 어떻대?
선영이 자신의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궁금하지도 않아. 선영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이제 나랑 상관없어. 명희가 선영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오전 10시가 넘었을 때 최영선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개업 축하드립니다.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올 줄 몰랐어요. 당연히 와야죠. 최영선이 케이크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좋은데요? 딱 좋아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자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최영선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세 사람이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야기가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이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선영이 문자를 보고 답장을 썼습니다. 잘 되고 있어. 공부해. 잠시 뒤 준혁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나중에 엄마 사무소 이름 걸린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선영이 피식 웃으며 유리문 명패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선영 임대자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사진을 준혁에게 보냈습니다. 준혁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멋있어요, 엄마. 선영이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개업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사무소에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건물주가 임대계약 갱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세입자와 분쟁이 생겼다는 사람도 왔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30년 넘게 해온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이 낯설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지만 눈 아래가 부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임대 자문해 주신다고 해서요. 선영이 의자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여성이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선영이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여성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데요. 이혼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건물 관리를 오래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선영이 여성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관리를 얼마나 하셨어요? 15년이요. 선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셨어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건물 서류를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여성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이야기 전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본인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는지, 유지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건지요? 서류 절차는 그 다음이에요. 본인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나머지가 따라와요. 여성이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맞춰서 살아왔더니 제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선영이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여성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시간 조금 있으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커피잔을 여성 앞에 놓았습니다. 말씀 다 들을게요. 서류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영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여성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선영은 사무소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골목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건물 자문이 이 공간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재현은 낡은 셋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에서 봉직의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현이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거절 연락이 왔습니다. 면허 정지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재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찬밥이 있었습니다. 데우기도 귀찮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면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차렸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늦게 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퇴근하고 나서였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재현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선영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선영이 세입자를 알아보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재현은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선영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선영 것이었던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선영이 코트깃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복수했네요 라고요. 선영은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그 대답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해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경찰도 만났고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서류를 걷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것은 이재현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옥상 난간을 한번 손으로 짚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옥상 다녀오는 길. 옥상은 왜요? 그냥 바람 쐬려고. 준혁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시험이에요. 잘 봐. 응원 한마디만 해줘요. 선영이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잘 잔 다음에 잘 먹고 가서 잘 봐. 준혁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응원이에요. 그게 응원이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잘 지내요. 그래. 너도. 전화를 끊고 선영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무소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진 안쪽에 책상과 의자가 보였습니다. 창가 국화 화분이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문을 다시 열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선영이 유리문 명패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박선영 임대자문.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선영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선영의 그림자가 앞서 나아갔습니다. 35년 만에 자신의 걸음으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35년을 바쳐 한 남자의 인생을 세워준 여자가 정작 그 남자에게 도구로 쓰이다 버려지려던 순간 무너지는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선영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복수의 방법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그것이 당연하게 소비되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선영 씨는 3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자신을 버티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희생은 제대로 존중받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아오신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50이 넘어서도 60이 넘어서도 인생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는 자리에서 결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선영 씨가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결심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이 올 때 오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인생 여행을 앞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도, 때로는 돌아가도, 결국 걷는 한 인생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인생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